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첫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건 불거진 지 닷새 만인데요.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국민께 실망을 끼쳐드렸다고요. 그러면서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이 직접 진상조사를 나서진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는데요. 여러 고민을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수습에 첫 발을 뗀 셈인데 그 의도와 효과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우연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닷새 만입니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당초 검토했던 당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 대신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당 지도부는 어제 저녁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맡기거나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별도의 진상조사 기구를 꾸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안이든 진상규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수사를 요청한다며 여전히 검찰의 야당 탄압을 주장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더 이상 야당 탄압 운운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사과만으로는 한참 부족하다며 일벌백계를 주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속한 귀국을 요청하면서 프랑스 파리에 머무르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날짜에 관심이 쏠립니다. 송 전 대표는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조기 귀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는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와 어젯밤 통화를 했다며 조만간 귀국 문제 등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급이 창구가 돼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이든 검찰이든 제가 지금 들어가서 할 이야기가 없다며 예정대로 7월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른 내가 여기 정리하고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지만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지 않게 한국 들어와서 말하는 게 어떻겠냐는 뜻을 전달해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파리 경영대학원 방문연구 교수로 있는 송 전 대표는 오늘 사무실 출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Désolé, il va falloir le contacter pour prendre rendez-vous avec lui pour vous recevoir. Mais là, pour l'instant, ni lui ni son équipe, il n'y a personne.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돈봉투 의혹 압수수색 영장에도 또 당시 녹취에도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송 전 대표 보좌관이 알았다면 송영길 전 대표는 몰랐을까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검찰이 그 보좌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까지 역임했던 박모 씨. 박 씨는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마련한 현금 3천만 원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 총장에게 건넨 중간 길목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돈은 이 전 부총장을 통해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박 씨는 경선 캠프에서 근무하는 지역 상황실장 20명을 상대로 한 1,000만 원 살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씨의 이름이 총 7번 등장합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감사협회장, 윤관석 의원에 이어 4번째로 많습니다. 어제 강 회장을 불러 자금 마련 과정을 조사한 검찰은 자금이 어떻게 분배되고 전달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보좌관의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민주당 소속인 이성만, 윤관석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한 데다가 최소 10명의 민주당 의원에게 돈 봉투가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중간 길목인 박 씨의 진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은 돈 봉투 조성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돈 봉투 전달책으로 꼽히는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김유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사실 처음 터졌을 때만 해도 국면 전환용이라면서 정부를 비판했는데 결국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네, 불과 닷새 만에 민주당 태도가 180도 달라졌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포렌식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또 묘한 시기에 또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연일 생생한 녹취가 터져나오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밤 늦게까지 논의한 끝에 결국 오늘 사과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밤 늦게까지 논의해서 나온 결과 오늘 한번 보죠.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 뭐였습니까? 네,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대국민 사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 요청, 그리고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요청입니다. 3번째 메시지가 특히 눈에 띄는데요.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 겁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 기획 수사라고 비판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발언과는 결이 조금 달라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에서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이 말에는 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고민과 연장선상일 것 같은데 사실 당에서 진상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걸 검토한다고 했는데 오늘 빠졌습니다. 그건 왜 안 하기로 한 겁니까? 네, 실제로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부분을 두고서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당 윤리감찰단 혹은 당대표 산하기구를 별도로 꾸려서 진상을 조사하자는 의견도 제기가 됐지만 끝내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내 진상조사기구를 꾸린다고 해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인데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설령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놓은들 믿어줄 거냐는 문제도 또 발생하는데요. 어차피 셀프 조사로 셀프 면책해준 거라고 비판할 거지 않냐는 겁니다. 자, 당 지도부로서는요, 이 방탄 딜레마가 또 있다면서요? 이건 뭘까요? 네, 저희가 당 지도부를 취재를 했는데요. 그런 고민도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지칭하면서 당이 단일 대우를 구축해 함께 맞서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번 돈봉투 의혹에 연루됐던 의원들도 다 하나같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들만 선을 긋자니 이중잣대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봉투 의혹에 연루됐던 수십 명의 의원들을 전부 두둔을 하자니 민주당이 집단적 비리 혐의를 비호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부 입장에선 고민인 셈입니다. 자, 사실 이번 건은요, 당 전당대회 비리 의혹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제 비리로 의심이 돼서 그런데 지금까지 당 지도부 대책은 송영길 전 대표가 와서 해결하라 뭐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전까지는 당에선 뚜렷한 조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수습이 되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면 돌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젯밤 송영길 전 대표랑 직접 통화를 해서 조속히 귀국하라고 압박한 것도 그런 일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당이 직접 나서기 힘든 여러 고민들이 담긴 고육지책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당 일각에서는 당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어떤 조사도 징계도 없이 검찰 수사만 지켜보겠다는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송영길 전 대표가 언제 귀국을 하고 또 어떤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느냐가 이재명 대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유빈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민주당도 골치지만 국민의힘도 전광훈 목사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오늘 기자회견을 전 목사가 열었는데 손절하겠다고 예고하더니 오히려 국민의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며 공천까지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 상황. 김기현 대표 그 입을 당장 닫으라고 발끈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게 공천권을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라면서 자신이 200만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독자 정당 창당을 내가 한두 줄 미루고 여러분들의 자세를 내가 보고 우리는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어제 국민의힘이 나가라고 하니 나가주겠다며 결별을 예고해놓고 돌연 영향력 과시에 나선 것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발끈했습니다. 황당무계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겁니다. 김 대표 취임 직후부터 전 목사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1%포인트 떨어진 33.9%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휩싸였는데도 격차는 오히려 14.9%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전 목사 발언을 처음 꺼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가운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 SNS에 민주당을 부적절한 단어로 비난하는 글을 올려 또 논란입니다. 태 의원은 보좌진 실수였다며 당 윤리위원회에 본인과 해당 보좌진의 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여권 전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이 꼽히는데요. 자, 취임 1주년을 맞아 미국 순방 이후 순차 개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자와 성과가 낮은 장관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개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개각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며 개각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인적 쇄신으로 반등을 노릴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취임 1년에 맞춰 중소폭의 개각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개각 대상은 총선 출마자와 저성과 장관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회의원 장관들은 미국 순방 이후 순차적으로 교체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저성과 장관들까지 더해질 경우 교체 대상이 7, 8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총선을 위한 대규모 대통령실 차출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힘든 국민 앞에 선거 공천 분위기 띄우는 건 어이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공천이라는 일이 어떠냐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중폭 개각에 이어 대통령실에 대한 개편도 조만간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용훈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출입하는 강병규 기자 나왔습니다. 정확히 좀 살펴보자고요. 전광훈 목사 이야기도 들어보고 지금 강 기자가 국민의힘 취재도 해봤으니까요. 일단 전 목사가 가입시킨 국민의힘 당원 몇 명입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가입시킨 당원이 4,800명 혹은 4,9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체 당원이 약 84만 명이니까
따져보니까 0.6% 수준으로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의미입니다. 전 목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전 목사는 최소 30만 명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원 3명 중 1명꼴로 국민의힘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국민의힘 추정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근거를 물었더니 집회할 때 국민의힘 입당한 사람 손들어보라 라고 했더니 참석자들이 모두 손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회 때 손든 사람 숫자를 세어보니 30만 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 목사 이제 영향력 얘기하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이제 예로 드는데 전 목사가 민 걸로 보이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쨌든 1위는 했어요, 최고위원 중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2년 전과 지난달 전당대회 모두 출마해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는데요. 전 목사는 김 최고위원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선이 불확실했는데 자신이 도와줘 당선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득표율을 살펴보면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 최고위원이 득표율 17.6%로 당선됐고 전 목사가 돕지 않았던 2년 전에는 15.0%였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 목사 영향력이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전 목사 힘이라고 한다면 결국 집회 이 동원력 이걸로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비판 집회에 많은 인파를 끌어모으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 목사 신도를 비롯해 보수 인사, 시민들도 참석했고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도 함께 대여투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후에는 자연스럽게 전 목사의 집회 규모가 줄어들게 됐는데요. 과거와 같은 힘을 유지하기 위해 전 목사가 센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전 목사 영향이 미미하다는 게 국민의힘 얘기인데 그래도 지금 새 지도부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내내 정광훈 목사 지금 논란이 휩싸여 있거든요. 왜 제대로 선을 못 긋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신들은 선을 제대로 긋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전 목사가 당원이 아니라 가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을 뿐이라는 얘기인데요. 한 표라도 아쉬운 정치인 속성상 나름 충성도 높은 조직을 갖고 있는 대표주자와 각을 세우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당의 위기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강병규 기자였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죠. 초봉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인 일자리를 세습하는 노사협약. 여기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아자동차와 민노총 금속노조에 대해 첫 사법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기아와 민노총 금속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26조 1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고용세습 협약입니다. 우선 특별 채용 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취업기회 균등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정명령에도 2달간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기아와 금속노조 위원장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른바 고용세습과 관련해 정부가 사법 처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아의 입사 초봉은 5천에서 6천만 원 수준으로 최근 2년 연속 생산직 채용 경쟁률이 500대 1이 넘을 정도로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선호도가 높은 직장입니다. 아예 학벌이나 성별 이런 거 다 가리고 블라인드 채용 이런 것도 많은데 불공정하지 않나. 능력 입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고용자의 아들이라고 채용하는 것은 불공정이랑 특혜가 아닌가. 기아와 노조 측은 이미 사문화된 조항으로 실제로 취업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노총 금속노조 측도 지난 1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련 조항에 대한 수정 방침을 정했다면서도 단체 협약 수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법정 최고형은 벌금 500만 원입니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징역형 등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전국 건설 현장에서는 일종의 소음 공격까지 있었습니다. 낮에는 개가 짖는 소리, 밤에는 아기 울음소리를 반복적으로 틀어놨다는 건데요. 값비싼 노조의 장비 임대를 강요하려 했던 겁니다.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의 한 건설 현장. 개 짖는 소리가 끝없이 흘러나옵니다. 건설 현장 입구에 세워둔 시위 차량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에 건설 소음마저 묻힐 정도입니다.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선 공사장 안팎으로 기관총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소음에 현장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피해를 호소할 정도입니다. 한밤중에 아기 울음소리를 틀어둔 현장도 있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전국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 소속 건설 장비를 임대하도록 강요해 15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A노조 본부장 B씨 등 집행부 3명이 구속됐습니다. 개 짖는 소리, 이런 혐오스러운 음향을 반복적으로 송출해서 결국은 피해 업체들이 그 민원 때문에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건설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존 임대료보다 훨씬 더 비싼 노조 장비를 빌려야 했다고 말합니다. 평소에 뭐 800만 원이면 1,100만 원 요구를 하는 거죠. 그걸 안 쓰게 되면 이제 현장을 막아버리니까. 피해 건설업체들은 언제 보복당할지 모른다며 지속적인 수사와 단속을 호소합니다. 이 고차가 돼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타파 안 시키면은 우리끼리는 그래요. 이제 그만 사업하자. 그냥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열왕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다. 누굴까요? 해산된 통합진보당 세력입니다. 4.5 전주울 재선거에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최근 4급 보좌관 2명을 선임했는데요. 이들은 각각 이석기, 이정희 혹은 김재연 등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보좌관을 지냈고 통합진보당의 주도 세력이었던 경기 동부연합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4년에 해산이 됐죠. 네, 당시 해산해야 한다는 이유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었죠. 피청구인 주도 세력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북한의 사상을 추종해 왔습니다. 애국가 부르면 셋이냐 황당한 닥치시라고. 아니 17세 때 애국가 부르지 않았는데 13세도 산 건데. 근데 애국가라는 것도 국가가 아니에요.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근데 이 진보당은 통합진보당 후신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아니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대선에 나온 진보당의 후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사람들 어디 갔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정치를 포기하거나 어디 숨어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더 깊이 더 뿌리부터 진보정당 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를 꾸준히 해왔고요. 진보당을 만들었고. 네, 강 의원은 이 상임위 배치 문제가 시끄럽더군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아직은 고심 중이긴 하지만요. 지금으로서는 결원이 있는 국회 국방위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회 국방위는 군사 기밀을 포함한 여러 정보들이 오가는 곳이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국가 전복을 꿈꿨던 세력이 대한민국 국방정책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연락을 달라고 했나 보죠? 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오늘 장경태, 또 전용기, 김남국 의원에게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끼리 돈봉투 근절 선언을 함께 하자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청년들이 앞장서서 이 같은 구태 정치 문화를 근절시켜야 됩니다. 오늘 안에 연락이 오는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장 위원은 예전이었으면 당에 간판을 내린 사건이라며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청년 정치인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뭐 정치적 공세 측면이 없진 않겠지만 돈봉투는 절대 안 되는 문화긴 하죠. 네. 혹시 연락이 왔답니까? 장 위원에게 물어봤을 때 여태까지 3명 모두 연락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세 사람 그동안 당의 혁신과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여왔죠. 혁신의 목표는 염치를 잃은 정치가 새롭게 교체되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대표하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선거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힘있고 네트워크가 강한 로비력이 강한 어떤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기득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은 더 가열차게, 더 혁신적으로 변모해야 된다. 혁신과 개혁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전국청년연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니 세 사람 모두 누구보다 이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를 해왔군요.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과거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꼬면서 했던 발언이 소개됐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봉투 거는 소리 같은데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아까부터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웃으며 농담거리로 삼았던 돈봉투 얘기였지만 이번에 다른 돈봉투 의혹으로 참 민주당이 난처하게 됐는데요. 이 대표가 오늘 약속한 정확한 사실 규명 잘 지켜질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옥철이 따로 없다는 김포 골드라인. 저희 전민영 기자가 오늘 출근길을 현장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1시간 30분 지켜봤는데 승객 8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3명이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진짜 이러다 사람 잡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근길 높은 혼잡도로 악명 높은 김포 골드라인. 압사 사고 위험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은 어떤지, 대책은 없는 건지 현장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열차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승강장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이때 다른 승객들의 부축을 받으며 내리는 한 여성. 가쁜 숨을 겨우 내쉬며 눈물만 닦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부축을 받는 또 다른 여성. 주변 승객이 119에 신고합니다. 김포공항역인데요. 한 분은 갑자기 이러셔가지고 지금 빨리 와주셔야 돼요. 팔을 주물러주며 돌보는 사람 역시 승객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의식이 없으신 것처럼 휘청하시더니 축 늘어지셔서 그냥 평소처럼 꽉 끼어 있었어요. 저도 되게 힘들었었고. 취재진이 출근 시간대 1시간 반 동안 김포 골드라인 김포공항역을 지켜본 결과 8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그중 3명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기자가 열차를 직접 타봤습니다. 팔을 위아래로 움직일 공간도 없이 옆 승객과 밀착해야 했습니다. 너무 밀고 오니까 숨 막힐 때가 있거든요. 압박감 느껴지고 하니까 핸드폰 영상도 이제 좁아지니까 못 봐서 거의 그냥 손만 좀 까딱까딱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승객들은 매일 이태원 참사가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타보고서 그때 이태원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기보다 더 했구나. 근데 매일 아침마다 그걸 겪어요. 김포 시민들은. 이사 가고 싶어져요. 이유는 172명 정원의 열차에 많게는 480명이 타기 때문입니다. 더 태울래야 2량짜리 꼬마 열차라 불가능합니다. 현행 3분인 배차 간격을 2분 반으로 줄이는 것도 내년에 추가 열차가 도입돼야 가능합니다. 정부가 추가 버스 투입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다른 수단은 정말하면 시간도 늦고 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타기도 힘들고 기다리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30분, 20분도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매일 골드라인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얼굴은 노랗게 질려가고 있습니다. 네, 김포 골드라인 현장 취재하고 온 4일부 정민영 기자와 직접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정도면 매일 출근하다 쓰러지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걱정이 되는데 타보니 어떻습니까? 일단 저도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취재 때문에 출퇴근길을 지켜봤는데요. 실제로 정말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노선도를 한번 보시면요. 양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10개 역을 운영하는데 김포공항역까지 내리는 사람이 거의 없이 타기만 하니까 밀집도가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갈수록 압박감도 심해지고요. 옆 승객이랑 밀착되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동안 8명이 쓰러지거나 호흡곤란을 호소했을 정도니까요.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4월 평균 혼잡도가 280%였다고 하니까 최대치는 이보다 높았을 겁니다. 네, 앞서 리포트 보니까 열차의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짧아요. 꼬마 열차라고 불리는데 어쩌다 이렇게 작아졌습니까? 네, 김포 골드라인 열차는 2량뿐인 꼬마 열차입니다. 정원은 172명뿐인데요. 서울 지하철 1, 4호선이 열량에 1,600명 정원인 것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2003년도에 2기 한강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김포시가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추진했는데요. 이때 국비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시 예산만 쓰겠다 이렇게 서약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9호선 연장엔 실패하고 경전철을 추진했고요. 국비 없이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낸 교통부담금이랑 김포시 예산만으로 김포 골드라인을 만들면서 2량뿐인 꼬마 열차를 만들고 승강장도 2량에 맞춘 미니 승강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열차를 좀 길게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열차를 4량이나 6량 이렇게 늘리려면 승강장도 같이 늘려야 되는데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승강장 공사를 하려면 현재 깔려있는 신호체계며 노선도 변경해야 되고요. 승강장 바로 옆에 계단이랑 엘리베이터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역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시간이랑 예산 측면에서 쉽지 않은 대안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체로 뭐 버스를 타거나 차로 출근하거나 이런 거는 또 쉽지 않나 보죠. 이게 김포 시민들이 버스 이용을 싫어합니다. 김포랑 서울을 잇는 48번 국도가 주된 출근길인데요. 이 길이 엄청 막힙니다. 이 국도를 타고 골드라인 셔틀 개념의 70번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출근 시간대에 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 기준으로 골드라인 지하철로 10분이며 갈 거리가 버스로는 최소 30분이 걸리고요. 그나마 버스가 제대로 오지 않아서 시민들은 숨이 막히더라도 지하철로 향하는 겁니다. 자, 이래저래 정부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대책을. 뭘 해야 할까요? 하루가 시급하죠, 지금. 네, 지난주 시민 2명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다음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골자는 교통 수요 분산입니다. 일단은 골드라인 노선을 따라서 대체버스 40대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추후로는 김포랑 서울을 잇는 국도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버스 투입에 앞서서 버스 전용 차로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버스를 투입하더라도 막히고 늦으면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인 거죠. 당장 내일 아침에라도 김포 골드라인을 타러 가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 있어야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정민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피해자가 오늘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른바 전세 황제에게 사기를 당한 여성이었는데 2달 사이에 벌써 3명이 삶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숨진 여성은 보증금 9천만 원을 떼인 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먼저 백승현 기자입니다. 문 앞에 붙은 전세 사기 규탄 문구 사이로 미납 시 단수하겠다는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곳에 살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30대 여성 A씨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흘 전 현수막을 다시 붙여놓겠다는 단체 대화방 메시지가 A씨와 주민들이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됐습니다. 바로 옆에서 같이 싸우던 사람인데 또 다른 분이 나오지 않을까. 주민들은 A씨가 새벽부터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면서도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온 청년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뭐 현수막 같은 경우도 자기도 걸 테니까 줘라. 열심히 하려고 하셨고 또 싸우려고 노력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A씨가 살던 아파트는 2017년 준공됐는데 이미 같은 해 채권 최고액 1억 5,73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소유주는 전세 황제와 사기를 공모한 바지 임대인이었습니다. A씨의 전세 보증금은 9천만 원으로 최우선 변제금 상한선인 8천만 원을 넘어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60세대인 이 아파트는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고 20세대 가까이 이미 낙찰돼 세입자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건 2달도 안 돼 벌써 3번째. 사흘 전 근처 다른 아파트에 살던 20대 남성이 보증금 9천만 원을 떼이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갑에 든 건 2천 원뿐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는 또 다른 아파트에 사는 30대 남성이 더는 못 버티겠다며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대책은 정부에서 잇따라 내놨지만요. 정작 피해자들은 체감을 못하겠다, 무의미하다 입을 모읍니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박지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 금리대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긴급 거처를 시세 30% 이하로 최장 6개월 제공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정부.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국가에서 대책으로 도와주는 게 전혀 무의미했어요. 집 빌려준다 했다가 대출은 1.6%짜리 해주겠다 했다가 마땅히 받으신 분들도 없고 받는 방법도 모르시고. 저리 대출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가 보증금 3억 원 이하 새 전셋집에 입주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 임대주택은 경매로 집이 넘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데다 도심과 먼 곳이 많아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천 긴급주거 임대주택 중 피해자가 입주한 세대는 3%에 불과합니다. 5월부터 뭘 한다고는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소극적인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뭘 해요. 쫓겨나는 거죠 그냥. 피해자들은 거주주택 경매를 당장 멈추거나 피해 주택을 낙찰받도록 대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내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젊은이들이 고통받는 주택 문제가 또 있습니다. 대학가 주변은 집세나 밥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대학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대학생들이 더 먼 외곽으로 더 좁은 고시원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김민서 씨는 학교에서 도보로 15분 거리 고시원에 삽니다. 창문 없는 2평 남짓한 공간에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입니다. 원룸도 구해봤지만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때 직장인들이 이제 학교 주변에 원룸을 많이 구해서 그쪽 주변에서 많이 살아서 매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고시원도 사실 정말 힘들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시원으로 밀려난 학생은 한둘이 아닙니다. 대학생이 고시원을 찾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대학 3학년 임수연 씨는 경기도 광주 본가에서 학교까지 2시간 넘게 통학합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를 위해 독립을 계획했지만 월세 생활비까지 100만 원 가까이 들자 부모님 신세를 더 지기로 했습니다. 10시 수업을 듣는데 8시에 타도 출근길 때문에 7시 반에는 적어도 나와야 지각을 안 하거든요. 학교만 갔다 오면 하루가 끝나요. 저렴한 대학가도 이제 옛말. 서울 대학가 평균 월세는 지난해 51만 원에서 올해는 59만 원으로 15%나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른 영향이 크지만 취업하고 대학가를 못 떠나는 직장인, 일명 캠퍼스 캥거루족에 밀려난 탓도 있습니다. 올해 취업한 27살 주상묵 씨는 직장이 서대문이지만 동대문 모교 앞 원룸에 자취합니다. 20만 원 정도 월세가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불편한 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이쪽에 살면서 계속 출퇴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밥값도 학교 근처가 싸다 보니 직장인들은 출퇴근, 먼 거리도 감수합니다. 쌀국수를 한 8,000원에 팔면은 좀 비싼 곳에 가면 14,000원 막 계속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 직장인은 값싼 대학가 원룸으로, 학생들은 서울 외곽이나 고시원으로 밀려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강남 학원가를 뒤흔들었던 마약 음료, 그 성분이 나왔는데요. 음료 한 병에 필로폰 3회 투약 분량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르고 한 병 다 마신 학생은 일주일 동안 심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집배원이 양손 가득 국제우편 택배 상자를 들고 사무실로 향합니다. 엿새 뒤 흰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똑같은 상자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합니다. 강남 학원가를 공포로 몰아넣은 마약 음료 제조범 20대 길모 씨입니다.
상자 안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공병에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마약 음료 100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길 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확보한 필로폰 10g을 100ml 병에 0.1g씩 나눠 담았습니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분의 3배가 넘는 양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 학생은 이 음료 한 병을 다 마셨고 일주일 동안 극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겪었습니다. 한 번에 투약하면 급성 중독과 기억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상황. 필로폰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일시적으로 투약됐을 경우에 심각한 신체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적용해서 특수상해를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모두 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10월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 이 씨한테 제도 지시받은 거 맞으세요? 2명 다 모르나요? 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경찰은 중국에 머물고 있는 윗선 3명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합숙소, 콜센터 등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집에서, 파티룸에서, 학원가에서 이번엔 버젓이 대마 피우고 영화관을 돌아다니다 적발됐습니다. 일상 곳곳으로 번져가는 마약 실태,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경찰관 3명이 건물로 향합니다. 얼마 뒤 순찰차로 돌아와 조를 나눈 뒤 인근 골목도 샅샅이 수색합니다. 영화관에서 마약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55분쯤. 수상한 냄새를 풍기는 남성이 상영관 안을 왔다 갔다 하고 비틀거린다며 관람객이 신고한 겁니다. 이 멀티플렉스는 6개 관 규모로 쇼핑몰 건물 안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목격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당 남성을 건물 1층에서 검거했습니다. 50대 남성에게서는 피우고 남은 대마 부스러기가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영화 보기 전 화장실에서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혼자 영화관을 찾았고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워낙 또 마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다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남성의 소변을 채취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도 나왔습니다.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뒤 숨겨놓은 곳에서 찾아오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투약 횟수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현직 총리를 향해 사제폭탄을 던진 사건에 일본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24살의 범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 등 계획 범죄의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항구 옆으로 검은색 차량 5대가 줄지어 지나갑니다. 이후 가방을 맨 남성이 우산과 손가방을 한 손에 들고 걸어갑니다. 기시다 총리를 향해 사제 폭탄을 던진 용의자 기무라 류지입니다. 연설 장소에 기시다 총리를 태운 차량이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범행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기무라는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란 정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붙잡혔을 당시 가방 안에 13cm 길이의 흉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택에선 화약으로 추정되는 분말과 공구류, 금속재 파이프 등도 발견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폭발한 은색통 잔해는 40m 떨어진 창고 옆까지 날아갔습니다. すごい爆発だったよ。風圧がすごかった。 기무라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과 제빵사나 발명가를 꿈꿨던 평범한 소년이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여전히 베일에 둘러싸인 가운데 일본에선 선거 유세 때마다 이 같은 테러 공격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자,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면서 한국을 끌어당기려는 걸까요? 중국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례적으로 한국 대기업을 방문하고 관영방송은 한국 기업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여 만에 광저우에서 열린 중국 최대 무역박람회 현장입니다. 전 시장에 가전업체와 주방용품 업체 등 우리나라 기업 20곳이 참여해 한국관이 따로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영방송 CCTV가 예고 없이 한국 기업 전 시장을 찾아와 우리 중소기업 관계자를 인터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而且这边还有很好的营商环境，也坚定了我们和中国企业长期合作在这儿投资的信心。 CCTV는 박람회 개최 전인 9일에도 중국 내 사업 환경을 주제로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 관계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등 일주일 새 한국 기업을 2번이나 조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는 개혁 개방과 외자 유치 등을 경제 기조로 잡고 있는데 당국 의중이 반영되는 관영 매체 성격상 연이은 인터뷰는 한국 기업의 우호적임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5일 전 시 주석의 행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3기 집권 후 첫 외자 기업으로 광저우의 LG 디스플레이 생산기지를 선택해 방문했는데 한국 기업 방문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이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육해공군 중 지원율이 가장 낮은 해군에서 장병들을 끌어들일 유인책을 하나 검토 중입니다. 배 안에서도 휴대전화로 인터넷이나 전화를 쓰게 하는 겁니다. 김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년 전 해군을 제대한 직장인 오혜성 씨. 당시 함정 생활에 대해 묻자 배멀미 같은 육체적인 고통만큼 외부와의 단절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한 달 정도 나가 있는 배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진짜 연락할 방도가 없거든요. 그냥 진짜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이나 약간 이런 분들은 거의 생이별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현재 해군은 지상 근무자나 정박 중인 함정 근무자는 육군처럼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항 시에는 보안을 이유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해 전화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채널A에 함정 승조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해 중 유심칩 장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모집 인원의 6배 가까이 몰리던 해군 지원율은 지난해 거의 1대1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지원 미달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군 장병 모집난은 전군 공통 현상이지만 해군 지원율이 가장 낮고 다른 군과 격차도 커지고 있어 휴대전화 사용 범위를 확대해서라도 장병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미 해군 함정 근무자는 휴대전화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고 최근 항공모함 등에는 와이파이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정 위치 정보 노출 등 보안 문제나 먼 바다로 나갈 경우 전파가 잡히지 않는 등 실효성 지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160건 넘는 총격 사건이 벌어진 미국에서 또 총격 참사가 터졌습니다. 16살 소녀의 생일 파티에서입니다. 이 소녀의 오빠를 포함해 4명이 숨졌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What happened? 경찰차와 구급차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놀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Maya got shot in the face. Shania's covered in blood. Her cousin, her boyfriend. Oh my God.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의 한 소도시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6살 소녀의 생일 파티가 있던 댄스 교습소에서 소녀의 오빠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치는 등 피해자 대다수가 10대들이었습니다. 용의자 검거와 사살 여부,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가 지역사회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are absolutely trying to confirm and understand everyone that was in the venue there. 3,200명 정도가 거주하는 데이드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소녀의 18살 오빠는 미식축구로 대학 장학생 자격을 얻는 등 촉망받던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So close to the students and being the track, one of the track coaches on the team, I'm just lost for words, y'all. 사건 전날에도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공원에서 시민 수백 명을 향해 총격이 이어져 2명이 숨졌고 지난 10일 같은 도시에서 은행 총격 사건으로 4명이 숨지는 등 미국 전역에서는 올해 이미 160건 넘는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500일 동안 혼자 사는 생활 상상해보면 어떠십니까? 실제 스페인의 한 여성 산악인이 해냈는데요. 극한의 고립 환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했다고 합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선글라스를 쓴 사람이 동굴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웃으며 두 손을 흔든 여성은 홀로 500일 넘게 동굴 생활을 자처한 스페인의 베아트리스 플라민입니다. Yo sigo anclada en el 21 de noviembre del 2021. Yo no sé lo que ha pasado en el mundo, no sé, o sea, yo he salido de la cueva, me han montado en un... 동굴 생활은 극도로 고립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장기 실험이었습니다. 음식은 주기적으로 전달됐지만 연구진과의 만남이나 대화는 없었습니다. 장비 고장으로 8일간 잠시 동굴 밖에 나왔을 때도 텐트 안에서 고립돼 있었습니다. Entonces, no es que el tiempo pase más rápido o más lento, es que el tiempo no pasa porque siempre son las 4 de la mañana. 등반가인 플라미니는 동굴 속에서도 탐험하고 운동하며 자신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뜨개질도 했습니다. 언제든 실험을 중단할 수 있었지만 예정된 기간을 끝까지 채웠습니다. 플라미니는 외로움보다 파리떼의 공습이 더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Tuve que dejar de contar, creo que en el día 65 o así, míos, no exteriores, sino míos, dejé de contar y ya perdí la percepción temporal el resto del tiempo. 스페인 연구팀은 인간이 홀로 동굴에서 보낸 최장 기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내일 나오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을 시작으로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충남과 전북에 6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 최고 40mm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서해안과 호남 해안,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설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예년의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12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0도, 광주는 19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저희 취재진이 1시간 30분 서 있었는데 3명이 응급치료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매일 승객이 쓰러지고 있다는 거죠. 처음 지을 때 턱없이 작은 규모의 역과 열차를 만든 졸속 행정이 이 꼴이 난 겁니다. 정치인들도 선거 때 챌린지 한다고 열차만 타보더니 또 그때뿐이었던 거죠. 김포 시민들 내일 출근길 당장 또 이 골병 라인 타야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